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방산이 세계의 각광을 받으며 기갑전력은 물론 항공전력까지 빠르게 높여나가자 주변 적국의 견제와 질투가 심해졌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한국의 성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놀라운 기술력을 얻은 것인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한국의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발전한 것이 아니며 자주 국방을 위한 열망과 끈기로 차근차근 성장해온 것입니다. 중국 인민일보는 제20 전투기 기술 수준을 자화자찬하며 최근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무기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더니 이제는 KF-21 전투기 전체 이륙 비행 과정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J-35 전투기를 자신있게 내놓았지만 공개비행 수준은 처참했는데요. 심지어 엔진의 불안정함을 여실히 드러내며 세계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성급하게 국산화를 진행하지 않고 차근차근 국산화하는 한편 동체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전투기 기술력을 발전시켰습니다. 꾸준히 발전해온 한국의 기술 성장으로 인해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급격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연일 만들어내는 기적같은 성과의 군사 부분에서는 세계 최강이 확고한 미국조차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인민일보와 일본 대형 우익 언론인 요미우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술 발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국산 전투기 기술력을 훔쳐온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자신들의 전투기 기술력이 대한민국보다 떨어질 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번 한국 방산 전시회에서 일본 밀리터리 전문가들은 한국 KF-21 전투기를 보고 가는 등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을 인정하며 FA-50 전투기를 일본의 훈련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실로 대한민국의 성장이 놀랍습니다. 대한민국이 불과 20년 만에 자랑스러운 KF-21 전투기 초음속 비행을 해냈고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전투기 성과를 선보인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스텔스 형태의 항공기 설계는 물론이고 설계된 항공기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적 레이더 차단 메타물질 시뮬레이션 능력까지 동시에 갖추는 것에 성공했기 때문에 주변국의 시기 질투는 당연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스텔스 형상 설계가 완료된 이후 우리 국방과학연구원은 KF-21 컴팩트 레인지 시설까지 구축하여 레이더 반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냈습니다. 이제 한국은 KF-21 스텔스 버전인 블록3 계획까지 모두 공개하며 일본과 중국을 더욱 패닉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환구15와 일본의 마이니치 언론은 한국의 항공군 수산업을 강대국 수준의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보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KF-21 전투기 사업은 한국 공군의 전투기 노후화로 인하여 촉박한 배치 일정과 국내 기술 개발이 미완성된 일부 기술을 고려해 블록 형태의 단계적인 개발 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실전 조립 진행 이후 블록2를 위한 KF-21 시제기에는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전력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공대지 무기 운용 테스트를 진행할 웨펀베이를 완료하였고 블록1 실전 기체 생산 이후 KF-21 블록2 스텔스 버전이 곧바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블록1 배치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차기도 아닌 차차기 스텔스 버전인 블록3와 가오리-X를 개량한 무인 전투기가 공동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F-21 전투기 사업 초창기인 2014년 당시 국방과학연구원은 KF-21 블록1에 이어 블록2에 관한 개념까지 구축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시 블록3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국회 승인이 없었지만 대한민국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 상황은 곧장 달라졌습니다. 고난이도 개발이 가능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KF-21 블록3는 5.5세대에서 6세대 스텔스 전투기 형태를 보여줄 것이며 미국 F-35 전투기보다 한층 더 뛰어난 플라즈마 스텔스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이 보여주는 KF-21 전투기 성능이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와 매우 유사하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실제로 완벽한 스텔스가 아니라는 점만 제외한다면 한국의 KF-21 전투기 성능은 놀라운 수준인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를 이토록 빠르게 개발해냈다는 것입니다. 보통 최첨단 무기 기술은 개발 기간만 최소 7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을 훌쩍 넘기는 일도 다반사인데요.
지금부터 개발 계획을 만들고 실제 개발을 시작해야만 2030년대에 본격적으로 블록3 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만 이미 한국은 기술 개발을 거쳐 스텔스 실행력을 입증해왔습니다. 현재 한국은 한국형 무인 스텔스 개발 사업을 활용하여 KF-21 블록3와 무인 전투기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내장형 웨폰 베이 기술과 F-35 전투기에 내장된 장비보다 더욱 최신 연식의 매립형 전자광학 조준 장비 IOTS 등의 다양한 스텔스 기반 기술 개발 일정을 국산화하였으며 하나씩 부품들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KF-21 보라매에는 라팔 전투기와 유로 파이터 타이푼 등과 다르게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도록 F-22 랩터와 F-35 스텔스 형상 설계가 도입된 것은 물론 기체 구조물 상당 부분에 레이더 흡수 구조재 RAS를 적극 채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6세대 항공장비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위한 전초전인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스텔스 기술도 대거 도입되었습니다. 보통 스텔스 성능을 좌우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스텔스 형상 설계입니다. 하지만 스텔스 성능을 깎아먹는 더 큰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얼마 전 해외 군사지에서 밝힌 스텔스 성능을 경감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노출된 엔진 블레이드와 열기가 스텔스 성능을 크게 떨어뜨리며 전투기를 덮는 각 구조물을 연결하는 수많은 리베트와 동체를 일자형으로 이어붙이는 재래식 방식도 스텔스 형태를 비효율적으로 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KF-21 전투기의 경우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어붙이는 방식을 사용하여 이를 예방했고 엔진 역시 자체 국산 엔진 개발으로 수많은 문제점을 완전히 없애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 강국들뿐 아니라 한국에 관심 없던 국가들까지도 대한민국 무기 기술에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력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군사선진국으로 크게 도약하고 있는데 최근 핵심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이 바로 항공엔진 기술력입니다. 얼마 전 한국기술지는 5,500파운드 터보팬 제트 엔진에 사용될 터빈 블레이드와 코어 실증에 완전히 성공하며 5,500파운드급 엔진의 본격적인 개발과 시험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8,000파운드 엔진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며 빠르게 10,000파운드 이상급 엔진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2025년이면 첫 번째로 출시된 한국산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국산 무인기가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현대 전장의 전투기는 초정밀 부품이 70만 개나 투입되는 엔진을 사용하며 엔진 자체가 발생시키는 엄청난 열을 감당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중 최첨단 전투기에 쓰이는 바이패스 엔진이 문제가 되는데요. 한국형 제트 엔진은 저 바이패스 엔진과 고 바이패스 엔진으로 나누어집니다. 엔진에서 공기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압축하는지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민항기의 경우 효율이 높고 장거리 운영에도 장점이 많은 고 바이패스 엔진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초음속으로 움직이며 고기동을 달성해야 하는 전투기의 경우 저 바이패스 엔진을 사용합니다. 저 바이패스 엔진은 터보팬 엔진의 한 종류로 터보팬에 들어간 공기 중 상당수를 엔진의 뒤로 배출해 효율을 높이는 고 바이패스 엔진과 달리 터보팬으로 유입된 공기의 상당수를 엔진이 사용해 고출력을 내는 전투기용 엔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 바이패스 엔진 개발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엔진은 아주 작은 결함에도 추락할 수 있고 이는 인명사고에 직접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개발에 100년 이상의 수많은 시간을 투자한 영국이나 프랑스도 새로운 엔진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입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를 주도로 하나와 함께 협력 개발을 진행하는 엔진 역시 KF-21 전투기용 저 바이패스 엔진이기 때문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진들은 터보팬 엔진 성능을 하나하나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가에는 엔진 면허 생산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스텔스 무인 정찰기에 사용할 5,500파운드 추력을 가진 터보팬 엔진에 대한 개발을 완성했습니다. 현재 개발 상황을 살펴본다면 추가적으로 코어 설계를 끝마쳤으며 전방 터빈 블레이드를 통해 압축비를 더욱 높여 소형 엔진 대비 추력을 극한까지 높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F-16 전투기의 단발 엔진급 터보팬 엔진과 비슷한 수명인 2000시간이라는 엔진 수명에도 도달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한국산 엔진을 미국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제작한 엔진으로 꼬리 없는 군용 무인 스텔스기를 제작했으며 충분히 이에 엔진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합작하여 매우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엔진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은 망가진 엔진 수리를 위해 태평양 너머에서 새로운 엔진 혹은 몇 개월간 미국 엔지니어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입니다. 여전히 성능에 대해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바로 수급 가능한 국산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전력 유지에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가동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한국의 기술 발전은 자주 국방으로 이어지는 열쇠가 됩니다. 현재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엔진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인 가오리 X2의 기술 실증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제작이 완료된 5,500파운드급 추력 코어를 통해 안정적으로 8,000파운드급 이상의 추력까지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올해 하반기에 스텔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6세대 이상으로 진화하는 KF-21 블록3 장기 개발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개발진에 따르면 차세대 스텔스기는 내부 무장창과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등의 통합 내장을 주요 요소라고 부릅니다. 이를 개발하는 기술력은 난이도가 높지만 다행히 대한민국은 관련 기반 기술까지 모조리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KF-21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독자적 개발로 순수 한국 기술로 충분히 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밝힌 것입니다. 또한 합동참모본부는 저피탐 정찰용 무인항공기 도입을 장기 소요 사업으로 편성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하기 전 기술 실증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 사업은 2010년경부터 극비리로 관리되면서 조심스럽게 개발되고 있었는데 ADD에서 돌연 이 사실을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곧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 남은 과제는 대형 무인 스텔스기에 탑재할 엔진이며 국산 엔진은 앞서 말한 것처럼 소형 무인기부터 차근차근 탑재되어 시험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엔진 개발은 순항을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엔진 소재 개발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10월 12일 영상입니다. 현재 항공 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10개국 미만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높은 수출 통제를 통해 항공 엔진 기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 수리온 헬기 등에도 외국산 엔진이 탑재되는데 아무리 한국 기술로 만든 동체라도 엔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에 이를 수출할 때는 반드시 엔진 생산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등에 따라 6세대 유무인 전투기에 대한 엔진 수입 수출은 엄격히 통제되는데요. 이 말인즉슨 KF-21 보라매가 스텔스기로 전환될 시 외국산 엔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스텔스 기술이 수준급이라 하더라도 쉽게 스텔스기를 제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한국이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국산 엔진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으로 출력 15,000파운드급 이상의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개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는 각각 항공엔진 개념 설계안과 개발 전략을 제출하였는데 양사는 KF-21 전투기에 탑재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기반으로 신규 엔진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엔진의 시제 모델 설계를 살펴본다면 F414 엔진에 비해 출력과 연료 소모율이 무려 10에서 15%까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산 엔진 개발의지는 확고한데요. 엔진 개발 경험이 많은 해외 유수 기업과 국제 공동 개발을 진행한다면 개발 시간이 단축될 수는 있지만 국내 기술 축적 수준은 독자 개발 대비 낮아지고 개발된 엔진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온전히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전투기 동체는 공동 개발을 진행하더라도 엔진에 대해서는 확고한 독자 개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산 전투기 개발이 최초 논의된 시점부터 체계 개발에 착수하기까지 무려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업 타당성을 기관에서 7번 이상 검토를 거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냈다는 사실이 우리 기술진에게 자신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 순조로운 엔진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개발 진행 상황을 살펴본다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KF-21에 탑재되는 G4의 F414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어 익숙한 편이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가스터빈 엔진에 있어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 유일이자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일본 미쓰비시 파워, 독일 지멘스 등에 이어 2019년 두산 에너빌리티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기용 가스터빈은 모두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를 연소시켜 고온의 가스를 발생시키며 이 고온의 가스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기계적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특히나 1500도가 넘는 배기가스의 열을 견딜 소재를 만드는 것이 항공용이나 발전용 가스터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행체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초고온, 초고압 환경에서도 엔진의 변형 없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성품 소재 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송용진 부사장의 언급에 따르면 항공용 터빈은 지상뿐 아니라 높은 하늘에서도 빠른 속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 사이즈는 작아도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제작부에서 평가하는 요소들은 같고 특수 소재를 많이 다뤄본 두산의 경우 충분히 도전할 만한 역량이 있다라고 했죠. 일례로 두산은 항공용 엔진이 요구하는 섭씨 1500도 정도의 고열인 터빈 입구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설계와 제작 역량을 지니고 있는데요. 1500도는 금속이 녹는 점을 넘어서는 가혹한 환경인데, 온도가 높을수록 고난도의 냉각 설계와 소재, 기술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두산은 이미 섭씨 1680도 고온 환경을 극복하는 연소기와 터빈기기 설계, 그리고 냉각 기술을 확보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마저 1800켈빈, 즉 섭씨 1527도 TIT 기술력을 2029년까지 개발 완료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 측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고온을 견디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죠. 터빈 작동 환경이 1600도라고 할 때 약 1000도 정도는 소재 기술이, 나머지 600도는 냉각 기술과 코팅 기술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회전제이기 때문에 높은 피로에서 도 견뎌야 하고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야 하며 냉각을 위해 홀 가공돼야 합니다. 특히 두산은 고온 시험 관련 크리프 시험기를 국내 최대 규모로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시간 시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19년에 걸쳐 연속 시험 중인 장비도 있습니다. 특히나 터빈 온도 168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역량은 독일 지멘스와 미국 지히보다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터빈 인렛 템퍼레이처라고도 불리는 터빈 입구 온도는 가스터빈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 지표 중 하나로 그 자체만으로 제트 엔진 기술력의 척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괜히 국가연이 두산을 끼고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죠. 최근 ADD에서 진행된 한국형 엔진 개발 사업 설명에서도 두산과 한화의 프리젠테이션 결과 두산의 설계 능력 그리고 한화의 생산 능력이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산과 한화의 경쟁 구조가 아니라 두 자랑스러운 업체들은 모두 한국형 엔진 개발에 협력업체로 나서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생산 측면에서는 두산이 핵심 중간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한화와 두산의 협력은 한국산 엔진을 더욱 명품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엔진 개발까지 쭉쭉 이어가며 순조로운 전투기 개발 상황을 보이는 반면 KF-21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꼽혔던 터키의 칸 전투기 개발 사업이 결국 스캠, 즉 사기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2024년 2월 21일 첫 번째 시제기가 주로 비행에 성공하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터키의 전투기입니다. 그러나 시제 2호기는 2025년 말이 되어야 제작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인데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터키인들은 갑자기 두 번째 시제기가 거의 만 2년이 되어야 나온다는 소식에 다소 어이가 없어하는 반응입니다. 자국 내 네티즌조차도 선거철이 끝난 쇼맨십이라고 팩트 폭행을 할 정도인데요. 예전부터 칸 프로젝트는 현 튀르키예 에르도안 AKP 정권의 정치적 이해가 관여된 사업이라는 인상을 줄 만한 요소가 많은 것이 불안 요소로 꼽혀왔습니다. 즉 정치적 선동 프로파간다를 위해 국가 프로젝트인 전투기 사업을 이용해 오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우선 2010년대 중반 당시 2023년 초도비행이라는 무리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은 유명하며, 이러한 초도비행 일정은 2023년이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시점이라 거기에 맞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미명하의 말도 안 되는 플랜을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엔진 개발 사업에는 관련성이 없는 에르도안 일가 운영업체가 참가하는 것도 지적받고 있죠. 개발 프로그램의 쪽으로는 2020년대 초반 들어 이렇게 경제 상태가 엉망이라는 점이 주요 개발 리스크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에르도안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특히 경제학 기본과 반대되는 지적 정책으로 인한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과 환율, 이로 인한 외환 보유고 부족과 높은 실업률은 경제 위기 직전의 상태로 언제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고, 결국은 선거 기간 내에 첫 번째 지지율을 띄우는 데 성공했던 칸에 두 번째 시제기를 제작하는 데에는 2년이라는 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 한국의 KF21의 경우 시제 1호기에서 6호기까지 심지어 복좌형 시제기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대꼴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성공적인 개발 및 양산까지 착수한 KF21에 대한 해외 관심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미들급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에 착수한 말레이시아가 한국 KF21과 러시아의 수호이 57을 두고 최종 선택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군사 전문가들은 만약 말레이시아가 수호이 57을 선택한다면 이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매체 조나 밀리터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KF21과 수호이 57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사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는 아직 성숙한 무기 시스템으로 간주되기에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데 대규모 연속 생산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타국 공군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를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러시아 항공우주군만이 수호이 57 소규모 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20대 정도로 첫 프로토타입이 2010년 1월에 비행한 후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실제 작전에 투입되었고, 그마저도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하여 지상에서 일부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와 그 전체 산업단지에 부과된 제재로 인해 말레이시아가 서방 국가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공급망 부족 및 경제 제재로 오히려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레이시아는 러시아 물류 제한으로 인해 수호이 MKM 전투기의 가용성이 낮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올해 2월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공군의 상황은 심각한데 머지않아 수호이 MKM이 거의 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레이시아 파일럿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매체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은 이미 양산이 시작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가장 유리한 후보자가 되게끔 하고 있다고 했죠.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수호이 57이 들러리가 되고 있는 감격스러운 사건인데요. 만약 1985년에 40년 뒤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해외 시장에서 소련이 만든 전투기를 들러리로 만들고 사업을 수주하려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해외의 조롱과 국내의 반대에도 우리 전투기를 완벽하게 개발해냈습니다. 이제는 엔진 개발을 끝내고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로 변환되어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국산 엔진 개발이 완료된다면 스텔스 전투기로는 금방 도약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스텔스 기술력은 높은 상태인데요. 대한민국 기술진의 노력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차근차근 세계 최고의 방산 강국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